네, 안녕하세요. 송 작가와 함께 배워보는 철학 강의. 안녕하세요. 네, 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인지 부조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인지 부조화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엇나가는 거야. 네,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 자신의 행동에는 나의 신념이 섞여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난 신념대로 행동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연령대에 생각 없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정말 생각이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뭐, 예. 네. 우리 그래서 주변에 오늘 많고. 인지 부조화를 배우는 이유는,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국짐 세력들을 퇴치하기 위한 어? 이론적인 배경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배우면 국짐을 퇴치할 수 있나요? 그럼요. 나 진짜로. 국짐을 구분해낼 수 있고 퇴치할 수 있고 국짐 지지자가 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방까지? 예방까지 할 수 있어요. 백신까지? 네. 치료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인간은 늘 불완전한 존재야. 그렇죠. 불완전한 존재는 뭐냐면 자기 신념이 없어요. 근데 신념이 있는 줄 알아.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아예 모르면 백지 상태면 사람이 순수한데 조금씩 서해물을 먹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일종의 아집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생기게 되는 아집입니다. 근데 인간의 행동에는 의외로 이런 의지나 신념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이거는 조건 반사와 비슷한 보상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상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뭔가 행동을 해놓고 이 행동의 결과가 옳으냐 나쁘냐, 정이냐 악이냐는 중요치가 않아. 내가 이 행동을 한 이유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에게도 명분이 있어요. 사기꾼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둥이에게도 다 이유가 있고요. 국짐한테도 국짐을 지지하고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게 쌓여 있는 상태고 변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겁나 사랑했어. 석 달쯤 보니까 지겨워.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갈아타거나 헤어지면서 그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한테 갖다 댑니다. 밖에서만 누가 봐도 거짓말이야. 네가 나를 먼저 버렸다고 얘기해줘. 애정이 식었다. 이 새끼 네가 식었는데 왜 먼저 식었다고 얘기를 해달라 그래. 이런 식으로 많은 변절들을 허용하는 인간이에요. 허용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하는 말로 본인이 하게 되면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고 남한테 이런 걸 의식을 시키면 요즘 말은 가스라이팅, 쇠뇌라고 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타인을 쇠뇌하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인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쇠뇌라고 하면 한자로 뇌를 씻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영어로도 브레인 와싱이에요. 그게 뭔 의미냐면 이게 한자어에서 왔다는 거야. 헐? 세뇌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면 이 세뇌가 중국어로 돼 있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처음 시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가 나온 거야. 세뇌의 사례가. 그래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이 세뇌, 이 브레인 워싱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 그 행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말하자면 주변의 사람들을 쇠뇌시킬 때 이 기법을 썼다는 겁니다. 공산당이? 공산당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라든지 세력들을 노동자를 비롯해서 뭐 많은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에서 이 쇠뇌의 기법을 썼다는 거죠. 근데 오리지널 세뇌의 기법이 쓰인 거는 저는 유태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여순이죠, 여순. 우리 안중근 의사 감옥에 가셨다가 재판받고 돌아가신 여순 지역을 일본군들이 그 당시에 점령을 해갖고 소련군 포를 한 25,000명을 잡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쇠뇌를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공산주의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포로 송환 형태로
모스크바로 보내갖고 거기에서 커뮤니티 혁명을 일으키는 전사로 활용을 하거든. 이때부터 쇠뇌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쇠뇌라는 기법은 뭐 심리적으로 따지자면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종교에 심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썼던 떡밥 같은 이 원리가 이론적으로 정리가 됐고, 이거를 집대성해 갖고 써먹은 게 공산주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잡혀 있었던 미군 포로들이 대부분 공산주의자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면서 쇠뇌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쇠뇌의 이론, 인지 부조화에 대한 이론을 가장 먼저 창시하고 연구했던 사람이 라인 페스팅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 페스팅어의 연구에 보면 이제 미군들은 포로로 잡혀 있고 자기들은 이제 미국 시민이고 미국의 자유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전사다 해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어.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변질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 사상 교육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감옥에 가둬놓고 두들겨 패고 전기 고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아놓고 매일 학습 시간을 자율 학습 시간을 가지면서 자술서를 쓰게 만들어요. 자술서를 쓴다. 자술서를 쓰게 만들고 그 자술서를 쓰고 제출을 하면 과자나 뭐 담배 같은 거를 주면서 귀가시켜서 취침을 시켰습니다. 근데 자술서의 내용이 뭐냐면 공산주의도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찬양하라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한테도 좋은 거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점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처럼 간단한 문장이라도 쓰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한 1년, 2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통해 갖고 일찍 잠자러 가고 담배나 과자를 얻어 먹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게 누적이 돼 갖고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뭐가 됐겠어요? 메카시 열풍이 일어났을 때 미국 공산주의에 대해 미국 공산주의자들로 몰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산주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던 사회적 그룹이 됩니다. 참전 그룹인데. 와.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난 그 라인 페스팅어의 논문 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보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 큰 보상을 줘버리면 너 우리 쪽으로 전향하면 우리 집도 주고 50억 줄게 뭐. 그렇지. 그 당시 뭐 50억을 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전향해 라고 얘기하면 뭔가 자기가 굉장히 큰 신념을 팔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생겨갖고 저항감을 가져요. 그렇지. 근데 사탕이나 과자나 담배 같은 거를 받아먹고 조금 이렇게 그쪽 이론을 인정해 주는 듯한 생각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죄책감을 안 느껴 본인이. 이야, 그러면서 조금씩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네. 삼성이 왜 서울대 교수한테 뭐 티켓 같은 거 주고 이래가지고 공연 보게 하잖아요. 그 교수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했나 뭐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칼럼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네. 요런 방식으로 조그만한 보상으로 사람들을 야금야금 넘겨가는 게 일종의 쇠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념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따라서 그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해야지. 나는 살인이 너무 좋아. 나는 쟤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하고 하는 놈은 얼마 안 되고 사람을 우연치 않게 승질나서 확 쳤는데 죽었어. 그러면 저 새끼가 날 너무 화나게 했어. 저 새끼는 죽을 만한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버린다는 거야. 이야.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인지 부조화를 시험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갖고 사람을 하나 데려다 놓고 하루 종일 단순 작업을 시키는 거야. 아주 막 너무 단순해서 막 짜져 눈깔 붙이기, 은행 눈깔 붙이기나 구슬 깨기 같은 거를 하루 종일 시켜요. 구슬 깨기. 예. 근데 막 죽겠는 거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끔 아주 질리도록 일을 시키고 20불의 보상을 줍니다. 20달러를 주는 거예요. 20달러. 예.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시켜요. 다음 사람한테 20달러 받았으니까 네가 다음 사람한테 이 일은 재밌는 일이라고 꼭 설명을 해줘라. 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하루 종일 지겹게 일해서 20달러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다음 사람한테 이 구슬 깨기 이거 재밌어요. 하시다 보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의견을 전달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의견을 전달받고 그러니까 앞에 일하던 선임자한테 그걸 전달받고 내가 이걸 하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일을 시키고 1달러만 줍니다. 20분의 1 보상을 주는 거죠. 자, 그러고는 다음에 이 먼저 20달러 받은 그룹하고 1달러 받은 그룹들한테 설문을 해본 거야. 이 일이 재밌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달러 받은 그룹에서 압도적으로 네, 재밌었습니다. 라고 설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재밌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재밌다고 해서 했는데 1달러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재미없다 그러면 재미도 없는 일을 1달러 받고 억지로 했네라는 생각에 본인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게 재밌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암시가 맥혀버리는 거예요. 반면 20달러를 받아 처먹은 놈은 분명히 지 말로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씨 내가 돈 받아서 그 얘기했지 졸라 재미없어 라고 설문을 쓰더라는 거지. 희한하네. 이게 인지 부조화를 증명해낸 정확한 실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적은 보상에 인지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고 이러한 인지의 변화는 본능인 거예요. 자기 심리적으로 마음을 안 다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씨발 내가 이 돈을 받고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도 이 일은 사실은 여러 사람을 돕는 일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 힘든 일을 하겠어. 나는 그래서 이 돈을 받아도 뭐 충분히 보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 그렇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왜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국진당을 지원하느냐. 그 애들이 주는 작은 보상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동조가 돼버리는 거야 역으로. 근데 우리는 뭐야? 진짜 큰 이상을 주고 쉽게 말해서 문화나한테 너 50억 줄 테니까 오늘부터 국진당 대변인 해. 안 해요. 안 하죠. 쥐뿔도 없으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것을 팔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주거든. 그렇지. 근데 조선일보에서 5만 원씩 주면서 일단 나와서 매일 해봐요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인간이라는 거지. 조선일보에서 뭐 지면을 줄 테니까. 아니 이게 뭐 TV 조선에서 고정적으로 출연을 해갖고 일을 하게 되면 뭐 10만 원씩 줄 테니까 꾸준하게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에이씨 내가 10만 원 이거 받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조선일보를 나가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진영에는 도움이 될 거야. 나는 신념을 판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저쪽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요게 바로 국짐이 일반 서민이나 진보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에요. 야금야금 이렇게. 야금야금인 거지. 근데 진보는 이 야금야금을 못해. 뭔가 겁나게 큰 걸 줘야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국짐을 따르는 저 사람들도 실제 보상받은 사람이 없어요. 보상 받았으면 다 집 있어야지. 다 잘 살아야지. 그렇죠. 보상을 못 받아서 오히려 저쪽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 그럼 잘 자란 보상으로 부셔야 돼요, 이걸 하려면. 잘 자라게. 그렇지. 노인정에 에어컨 좀 바꿔주고, 의료비 조금 더 지원해주고, 거마비 좀 올려주고, 이런 것들로 해갖고, 어느 순간에, 에이씨, 난 문재인 싫어 그러면서 1번을 찍게 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니까? 사람 그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원금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주택 사업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전 국민 주택 이걸로 안 되고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기본소득 같은 걸 조금씩이라도 줘가면서 받으면 받을 때는 에이 이따위 놈의 돈 때문에 내가 흔들릴 줄 알아 하지만 흔들려 인간은. 다만 5만 원씩이라도 줘놓으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이게 우리를 생각을 해주는데 내가 비록 신념은 국짐이지만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보상을 더 많은 사람이 받기 위해서 1번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로 해갖고 변질을 시켜야 얘네들 우리 편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하긴 예전에 제가 캠프 있을 때도 우리 시장 그 후보가 부산을 게임의 도시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신념은 국짐이지만 내 먹거리를 위해서 찍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론이 그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판단해서 인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늘 부조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부조화의 갈등을 놓고 사람들이 원인을 잘 몰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행동이 이미 일어났거든. 입금은 먼저 받은 거야. 그래서 이걸 돌려줘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받은 이유를 합리화한다니까. 안 받아본 사람 비난해. 하지만 막상 받으면 비난을 못해. 그게 인지부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 쉽잖아. 이만큼 인간은 불완전해. 늘 갈등하고 늘 혼란스럽고 어떻게든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존재야. 왜?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복잡한 사회구조 안에서 살고 있거든. 부딪히는 사람 하나하나하고 전부 사회적 관계가 있고 사회적 이득에 대한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한 거래에 익숙해지게 되다 보면 먼저 행동해놓고 나중에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킨다고. 광화문 나가서 2만 원 받고 광화문 나가는 사람들이 악을 쓰면서 문재인 물러나라 막 이러게 하는 게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 돈 받고 나온 게 쪽팔리고 힘들어갖고 내가 신념도 없는데 돈에 팔려 나왔다고 말하기 싫어서 자기가 열성 지지자인 척 얘기를 한다는 거지. 결국 인간은 철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야. 나의 인지 부조화가 어디서 생기는가를 깨닫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도 국짐의 소소한 유혹에 안 넘어가고 국짐에서 유혹 당해갖고 넘어가 있는 사람들의 신념도 소소하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세뇌인 거야. 미군 포로도 2년 동안 담배하고 과자만 주고 반성문이 아니라 그 일기 한 장만 쓰게 만들어도 사람은 세뇌가 돼버린다니까. 따라서 바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돼요. 이게 물리적으로만 보상이 아니거든. 뭔가 심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보상도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촛불 집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하고 공감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요. 그러면서 깨시민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적게 모이는 태극기 집회 사람보다 우리 쪽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 안심을 하고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 이러한 철학, 판단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지 부조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도 유혹에 빠질 수 있어. 삼성이 갑자기 50억을 주면서 친삼성 방송을 해라. 안 넘어가. 근데 소소하게 광고를 50만 원, 100만 원짜리를 넣어주면서 삼성 좋다고는 얘기하지 말고요. 자, 뭐 애니콜은 아니지. 요즘 갤럭시 신제품 광고 한번 해주세요 하면 에이 내 돈 때문에 해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삼성에 가졌던 반감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거. 이런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인지 부조화에 빠져있는 인간을 조정하거나 또는 이것을 새롭게 이해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을 쓸 수 있는 지속적인 접촉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뿐이라는 거죠. 관리. 그렇죠. 계속해서 해줘야 돼. 광고나 뭐 이런 것들. 잊어먹을 만하면 또 주고 잊어먹을 또 주면서 안 받으면 서운하고
갑자기 연락 없으면 답답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사람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어머, 우리 방송의 장점을 얘기해 버렸네. 네. 우리가 평파적이고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여러분한테 사랑받고 있는 것도 네. 바로 이러한 인지 부조화 때문이고, 그래서 다른 방송을 듣다가 네. 또는 저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악플 달러 왔다가 애청자로 주저앉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라는 거지. 그렇지. 아이 뭐 진영은 그래도 멤버십 보면 정보는 좋으니까 뭐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에이씨, 이 새끼들 말하는 방송은 싫은데 주식 정보를 잘 맞히니까 내가 진짜 욕하면서 듣는다 그러면서 우리 멤버십 멤버 안에도 좋아요보다 그 싫어요 쓰는 사람 싫어요도 20명 있어요. 있잖아. 지금 많이 없어졌어. 이미 세뇌가 된 거야. 그 사람들의 인지 부조화 단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이론적 바탕을 갖고 실천하고 있는 방송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실제로 제 메일로도 실제로 내가 저쪽이었는데 이쪽으로 송작가 TV 보고 이쪽으로 왔다 이런 메일도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르다고 믿는 신념을 관철시킬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악용돼 가지고 진짜 종부세 걱정하는 월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지 부조화를 천천히 우리가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한 번에 안 넘어와. 그리고 말로 봐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효과 있습니다. 꾸준하게 풀면 됩니다. 뭐 의료비 부담 줄었는데 문재인 정부 욕한다고? 욕 안 해요. 다 그렇죠. 속으로는 고맙다 그럽니다. 표시를 못할 뿐이지. 왜? 뭔가 자기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신념을 파는 것 같아서 그러지만 그게 누적되면 1번 찍는다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언론이나 저런 애들이 이러한 인지 부조화의 현상 누가 봐도 이재명이 60%고 윤석열이 10%도 안 될 것 같은데 5대 4라는 거짓말 여론조사를 만들어 내가면서까지 획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씩 무너뜨려 가면 되는 거예요. 꾸준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중요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철학적인 의미로도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살아왔던 인생, 내가 왜 지금 왕따인가? 내가 왜 주변 사람들한테 조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나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러한 걸 타파해서 그야말로 인싸가 될 수 있는 길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상대방한테 원하는 말과 원하는 보상을 해줘가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마케팅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좀 내가 지금 재미없어서 안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니까 댓글이라도 여러분들 재밌다고? 지금부터라도 아니 재밌다가 아니라 요런 걸 느꼈습니다. 요런 데 동감합니다. 라고 시청하신 분들은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댓글 좀 올려주세요. 요즘 댓글로 부쩍 악플러들이 인지 늘었어요. 부조화를 실험 한번 하죠. 응? 댓글로 인지 부조화 실험을 한번 해가지고 댓글로 사람들한테 재밌다고 막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재미없어도 재밌었네? 그렇지. 라고 네, 그게 보이지 않는 인지 부조화 효과인 겁니다. 아, 똑똑하네. 네. 하나를 가르치면 딱 하나를 알아요. 바로 이거 네. 실천해야죠. 네. 네. 인지부조에 관련된 내용을 재밌다고 하시는 시청자들의 반응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거 조금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권위에 복종하게끔 이 본성을 타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제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마지막에 댓글을 달아서 인지 부조화를 유도하자고 했는데 댓글 14개나 달아주셨어. 네, 14개 나 달아주셨어요. 이거 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이거 역대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 댓글로는 했는데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인지 부조화는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인지 부조화가 행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을 또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단적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그걸 합리화하는 거를 떠나서 그럼 나쁜 행동은 왜 하게 되느냐는 거지. 악행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 여기에 관련된 어떤 심리학 실험의 최고 유명한 실험이 이 아이히만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히만 실험. 이 아이히만 실험은 1960년대에 이루어졌던 그 심리 실험인 건데, 인간 심리 실험인 건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결과로 나와가지고, 한 20년 동안을 미국에서 한번 시작한 실험을 각 국가마다 다 해봤어요. 자기 나라는 다르게 나올 줄 알고, 어허. 근데 이제 실험의 내용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먼저 실험을 하면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상황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습에 관련된 시험을 한다라고 모집생들을 모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3명씩 짝을 지읍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은 학생 역할, 한 사람은 선생님 역할, 한 사람은 옆에서 관찰하는 관찰자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학생은 전기 의자에다가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칸 건너편에서 학생을 볼 수 없는 칸 건너편에서 학생한테 문제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 전기 의자에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단추를 30개를 만듭니다. 이게 실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30개의 단추를 갖고 15볼트씩 단계별로 올라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5볼트에서 450볼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한테 문제를 내고 그다음에 문제를 틀릴 때마다 한 단계씩 전기 고문을 높여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한 15볼트 때는 찌릿 정도니까 별 감이 없지만 이게 이제 150볼트가 넘어가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300볼트가 넘어가면 막 비명을 질러. 이건 이제 진짜 고문의 수준에 가까운 게 되는 거거든요. 네. 450볼트를 누르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실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기 고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전기 고문을 하는데 이제 이 선생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야 이거 더하면 사람이 죽겠는데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실험을 못 하겠습니다. 더는 못 누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온가를 본 거야. 근데 옆에 관찰자가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하니까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 이제 65%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450볼트까지 단계로 버튼을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실험을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사람 중에 65%는 상대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패턴을 바꿔봤어요. 네. 패턴을 바꿔가지고 단추를 누르는 역할을 안 시키고 자 이제 150볼트 누르세요, 165볼트 누르세요, 190볼트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틀렸을 때 그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직접 누르진 않아. 네. 하지만 자, 문제가 틀렸습니다. 이제 15볼트 더 올리세요. 이거를 시켰단 말이야. 메신저 역할을 시켰어. 네. 그랬더니 무려 93%가 450볼트 누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직접 눌러 저 사람을 고통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그거에 대한 중개자 역할을 시켰더니 65%까지 살인을 할 수 있던 사람들이 93%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진 거지. 사람은 의외로 겁나 잔인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실험을 듭니다. 세 번째 실험. 세 번째 실험은 뭐였냐면 관찰자를 2명을 두고 이 관찰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추를 누르려고 하는데 옆에서 야 이제 한 300볼트 정도 왔어. 그 상황에서 이제 더 누르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실험이니까 부담 없이 누르세요. 뭐 이거 뭐 어차피 당시 책임지는 역할도 아닌데라고 악마와 천사를 같이 붙여준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150볼트 선에서 멈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양쪽에서 양심의 소리와 악마의 소리를 동시에 지켜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이 결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겠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된 사람이 100% 가까운 수치로 멈추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더 나가지 않더라는 거죠. 즉 본인이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의 자의적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양쪽의 의견을 해주는 사람 말만 있어도.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60년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라고 해서 해봤더니 이게 제일 낮게 나온 수치야. 헐. 시대가 더 흐르고 시간이 들고 20년이 지나니까 이 수치들이 훨씬 더 높아진 거야. 더 잔인해진 거지. 아니, 물론 이 실험에 전기 충족 장치도 가짜고 그렇죠. 피실험자 배우고 이래요. 그렇죠. 네,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단추를 누르는 사람만 빼고는 그렇죠. 다 짜고 나머지는 다 짜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실행을 하는가라는 걸 보기 위한 실험이었어. 시켰을 때 얼마나 무리한 것까지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인지부조의 실험의 연장인 거예요. 옛날에 나치나 뭐 이런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학살 같은 게 있었을 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수 있었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았어요. 그 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있었고 뭐 노근리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뭐 보도연맹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그 사람한테 덜어줄 수 있는 간접적인 장치가 생기면 대부분의 인간 중에 93% 이상이 살인에도 도달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더라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심리학 실험 중에 가장 유명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실험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관련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분석. 시사점은 뭐냐면 오늘날 사회 구조가 굉장히 수직적이고 뭔가 이제 조직적으로 이어지면서 상하 관계가 분명하게 만들어지면서 얽매여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다 이제 말하자면 상사부터 아래까지 있고 뭐 공무원 사회나 뭐 이런 데도 다 관료 조직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이 상명하복이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조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윤석열처럼 부하가 아니다 뭐. 아니 그래도 저는 대가리 노릇은 또 악착같이 한 놈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러한 그 조직 안에 있으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을 때는 이게 분명히 본인의 도덕적으로 생각해서는 악한 결정이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쉽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상하 관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겨. 우아래에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인간의 양심적인 선택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 안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야 우리 장모님 소송해야 되니까 네가 가서 저기 보고서 하나 써갖고 해와. 야 이거 검사가 할 짓인가 생각하면서도 한다는 거야. 이건 뭐 총장님이 시킨 일이니까 이게 대의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이런 찌질한 짓거리들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악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래된 조직과 부패화된 기득권은 반드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이거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도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국짐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걸로만 따지면 사실 인류는 망했어야 돼. 그렇죠. 거대 국가나 오래한 독재나 군대나 군경이라든지 검찰 조직 이런 데는 진즉에 망해도 확 망해버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그나마 희망이 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삼실험에서 얘기처럼 갈등 요소를 직접 전달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네가 이 일을 하면 안 돼. 아니야 이 일은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갈등의 요소를 이 사람한테 주어지게 되면 그때서 사람이 양심이 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다. 그렇지. 생각이란 걸 하게 만들어주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판단을 해. 아 이거 하면 사람이 죽겠구나. 내가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안면도 없는 사람을 해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안 해놓은 상태에서 상명하복으로 일을 시키면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 됐어도 사람을 죽이라고 해도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론 나중에 그 조직을 나와게 됐을 때 트라우마를 겪고 그걸로 인해 갖고 고통을 받지만 그 조직 안에 있으면요 이러한 양심이 안 생겨요. 그 월남전에 참여했던 군인이 나중에 트라우마를 겪는다든지 그렇죠. 범죄자들이나 뭐 어떤 그 악의 조직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 그 조직 안에서 핑계를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비리의 구조는 이 기득권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늘 말하잖아. 야 공부 꽤나 해갖고 검찰에 네가 들어갔는데 왜 너 검사로서 그따위 짓거리를 하지? 라고 비난을 받지만 그들이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악행들을 합리화하면서 저렇게 똘똘 뭉치는 거는 이와 같은 오래된 관행적인 상명하복 관계 안에서 스스로 양심을 털어내버리려고 하는 이 심리 기저가 발동을 한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일깨워줄 수 있는 소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안에 이문정 검사라든지 그렇죠. 조국 장관 같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 이러한 조직은 개편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인간에겐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도덕률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이 조직 사회가 그리고 조직의 상명하복의 복잡한 구조가 이걸 내가 했어도 내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라는 방식으로 자기 양심을 자기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기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남한테 떠맡김으로 해나갔고 이런 행위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늘 말씀하는 결론처럼 인간은 불완전해. 이러한 판단이나 행동 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거야. 자, 문제는 이걸 갖다가 깨우치는 성찰이 있고, 자, 이런 성찰을 통해서 내가 조직의 어떤 그 화살을 맞더라도 옳은 소리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절반만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1%, 50대 50의 결론 안에서 결코 악한 쪽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9대 51의 싸움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50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은 51로 정당해집니다. 근데 51만 되면 49를 뭉개버리고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양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된지 안다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안에서 이걸 하는 거야. 우리의 사회 구조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걸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7%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그 7%가 좀 더 많이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내세워 갖고 이게 50%가 돼야만 그 사회가 올바른 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못하면요 다 망합니다. 기업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요.
관료 사회에 반드시 부포하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조직도 조직 안에서 단순하게 상명하복만 잘 유지된다 그래서 그 조직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송작가 TV 같은 훌륭한 조직, 상명하복이 전혀 없는 소통의 조직 안에서도 CEO가 말하는데 그렇게 대들고 개기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CEO가 가자는 대로 가긴 하지만 좀 이해가 우리는 좀 이해가 아닌가? 이게 좀 다른 네. 얘기인 것 같은데. 왜냐면 나는 성찰했으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난 악한 짓은 안 하잖아. 내 스스로 손해볼 짓은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게 악한 짓을 안 하잖아. 그게 직원들한테는 악한 짓이 되는구나. 네. 회사의 존립이 지금. 네. 그래서 회사의 존립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알아서 CEO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 위기를 만든 거야. 적극적으로 뜯어 말렸어야지 나를. 자, 어차피 네. 인간 사회성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자연으로 사는 인간은 없으니까. 네. 가족도 사실은 조그마한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됐든 또는 회사가 됐든 아니면 관료 조직이 됐든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투표를 하는 국민이 됐든지 간에 이러한 자아 성찰과 판단과 행위들을 놓쳐서는 안 돼. 그냥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난 양심적인 사람이야. 내가 왜 길 가다가 멀쩡하게 딴 사람한테 뒤통수를 돌로 때리겠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미션이 너 어느 날 몇 시에 지나가는 누구 뒤통수를 밤에 깔아. 이 새끼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이라서 얘를 정리를 해야 우리 조직이 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93%의 인간이 이게 비양심적인 일인 줄 알면서 뒤통수를 깔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의 무서움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불확실한 인간 사회 안에서 성찰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해야 되고요.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린 숫자가 모질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잖아? 그럼 그 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조국 장관인들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든 아니면 이재명 지사든 본인이 이게 하고 있는 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고통을 겪으면서 저렇게까지 하지 한데 그 한 사람이 있어서 민주당이 있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있고 저 이낙엽 같은 쓰레기들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처럼 위대해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할 수 있으면 해면 좋겠지만 아무나 못하죠 그거는. 하고 싶다 임마. 근데 어찌 됐거나 우리 사회와 우리 조직 안에서 내가 그런 바른 판단과 제대로 된 결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씨앗이고 당신이 변하면 반드시 주변이 변한다는 각오를 갖고 이 인지 부조화에 의한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자기 성찰을 하자. 이게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 잘 하셨죠? 네, 잘 쉬시고요. 조금씩 여러분이 지금 철학에 스며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반응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이 호응해 주시고 지금 추세가 제가 생각해서 한 절반 정도 왔어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경지의 절반 정도 왔거든요. 네. 지겨우시더라도 조금만 더 강의에 집중을 하고 들어주시면 이제 2주 후에 여러분들은 지성과 철학을 겸비한 행동하는 깨시민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방송입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